전에 미국 연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정리한 성적표와도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한 줄이 있었어요. 기업들이 관망하고 있다라고요. 채용도 멈추고 투자도 멈추고 가격도 함부로 못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아, 경제 안 좋구나 이러고 넘기는데 이게 비트코인한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정답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일단 지금 왜 기업들이 멈췄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전쟁 때문인데 이란 쪽에서 전쟁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죠. 기름값 올라가면 물류비가 올라가고 또 물류비가 올라가면 물건값이 오릅니다. 실제로 미국의 3월 물가 상승률 2022년 이후에 최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2년이었으면 전 세계 물가 때문에 난리였던 때거든요. 그때 수준으로 다시 물가가 뛴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려봤자니 부담스럽고 사람을 더 뽑자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자. 이 관망세가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 보고서의 12개 지역 전부에서 에너지 비용이 뚜렷하게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미국 전역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냥 나쁜 뉴스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이 멈췄다는 걸 뭘 뜻하느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내리겠죠. 금리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가 높으면 돈 빌리기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금리가 낮으면은 돈이 저렴해지니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돈이 많아지면요. 그 돈 중에 일부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은 전쟁이 터졌다, 기업들이 멈췄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한테 호재다. 이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추측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 말을 했어요.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돈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유가 뭐냐?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연준이 원래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죠. 근데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결국에 금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는 정부 쪽에서도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당장 내일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은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는 언젠가 금리 내린다 이렇게 잡혀있다는 게 바로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실제로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려 보자면은 크립토컨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지표 중에 BSI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점수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0에 가까우면 약하고 100에 가까우면 강한 겁니다. 이 BSI가 작년 10월 80이었습니다. 시장이 아주 뜨거웠던 시기죠. 근데 올해 3월 초 10까지 떨어졌습니다. 80에서 10이면 거의 바닥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인 거고 근데 최근에 이 숫자가 40까지 올랐어요. 크립토 퀀트 측에서는 이걸 두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BSI가 40이라는 건 아직까지 강세장이라는 뜻이 아니죠. 50도 안 넘었으니까요. 만 3월 초에 10이었던 게 한 달 만에 4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거시경제 흐름도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2,000달러요. 지금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비트코인 기준 72,000달러 선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72,000달러 근처에서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 매수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가격대가 일종의 바닥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선이 깨지면 그 사람들이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팔기 시작할 겁니다. 한 명이 팔면 옆 사람도 팔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팔고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회복 신호가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아래로는 72,000달러라는 마지노선이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 차원에서 보는 관점은요. 비트코인이 당분간 72,000달러 위에서 횡보하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좀 더 명확해지는 시점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먼저 지금 BSI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매수세가 돌아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장관까지도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 이거는 정부 측에서도 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뜻이고, 이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준 자체도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냐 인하냐의 문제지 금리 인상은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이 중동 전쟁이 더 확대된다거나 유가가 급등하면은 물가 다시 뛰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고위 관료의 발언들을 종합해보자면요. 금리의 방향성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 또 그게 비트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환경이라는 거.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데이터상으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 다만 72,000달러 선 지지선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고 이전이 유지가 되는 한 지금의 흐름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건데요. 이 다음 FOMC 회의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풀코스 마라톤 100km 이상 그 멀리 달려가셔야 된다면은 에너지 젤이라거나 수분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챙겨서 달리셔야 되고, 하지만 단거리 마라톤 말 그대로 정말 짧게 뛰는 거리라면은 가장 몸을 가볍고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이 단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중장거리처럼 매매 대응을 하시면요. 그건 단기 타점이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 세이프, 카이트, 플라즈마 이 세 가지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무리한 목표 가격, 비중에 대해서 안내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의 비중 조절하는 이유, 결국에 기동성과 속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많은 개인분들께서 단기 알트코인들 접근하시면서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단기로 접근을 했는데 대응은 중장기이기 때문인 거고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와도 못 팔고 결국에 후회만 쌓고 나가기 때문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선순위, 내가 목표하는 방향성, 그리고 빠른 수익으로서 계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리는 거 혼자서 연구해보시고 혼자 하셔도 되고요. 어렵다 싶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원하시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교보생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회사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험회사가 지금 리플이랑 손잡고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라고 해요. 이 보험회사가요.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린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 뉴스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들고 있는 XRP의 미래랑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번 구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 예정인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XRP가 1달러대에 있는 게 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교보생명이 리플의 기관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국제거래 구조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국채를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 팔 수 있는지를 실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쪽이 파트너십을 맺은 건 지난 2024년이었었고요. 그 뒤로 국내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또 스테이블코인 결제 구조 검토하고 여러 가지 기술 모델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테스트된 환경에서 둘러보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실질적인 돈이 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이 POC라고 해가지고 기술 검증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 가지고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죠. 리플 관련된 뉴스를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분들, SEC 소송 결과도 아시고 ETF 상장도 하시고 클래리티 액트 이야기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교보생명 국제 토큰 이야기가 아마 제대로 다룬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채널들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뉴스 위주로 다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리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 차트가 아니라 누가 리플의 기술을 가져다 쓰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짜리 자산이 리플 위에 올라가느냐, 이런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채 토큰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국채라는 건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나라가 쓴 빚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꼽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국채를 사고 파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느리다는 건데 중개인 거쳐야 되죠. 결제까지 몇 날 며칠 걸리죠. 소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토큰화라는 거는 이 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국채 한 장을 디지털 토큰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 그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질 거고 이 중개인이 없이도 직접 사고 팔 수 있고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채권에 대해서 직접 사본 적 있으신가요? 이 대부분 없으실 텐데 주식은 앱 하나로 쉽게 사는데 채권은 아직도 접근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토큰화되면은 코인 사듯이 채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 변화냐? 전 세계 채권 시장 규모가 300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 돈의 일부라도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쪽은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질문이 나와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수십 개가 넘어가는데 교보생명은 왜 하필 리플을 골랐을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죠. 은행이 쓸 수 있도록, 보험사가 쓸 수 있도록, 또 규제를 지키면서도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인프라입니다. 리플 레저가 지금 스마트 계약도 지원하고요. 토큰화된 자산도 다룰 수 있고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보안 기술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기관이 실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보생명의 움직임은 리플 하나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교보생명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아크의 테스트넷에서도 참여하고 있어요. 국내 보험사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 신장재 교보생명 회장이 직접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엑스포까지 찾아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교보생명이 리플 하나에 올인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인프라 전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국제 토큰화의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겁니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요. 오너가 직접 챙기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그럼 이제부터는 이 사실이 XRP 가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 분석이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그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플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가 브릿지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서 보낼 때 이 중간에 XRP 거치면은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브릿지 자산 역할들은 주로 해외 송금에서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채 같은 대형 금융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 결제 과정에서도 브릿지 자산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제 규모가 해외 송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 시장은 하루 거래량만 해도 수조 달러죠.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도 이 부동산, 국채, 채권 등에서 RWA 토큰이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었는데요. 이게 리플이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서려는 큰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RWA 토큰화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이 시장은 약 50억 달러였는데 2025년 말 기준 360억 달러를 넘어섰죠. 3년 만에 7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골드만삭스, 이 미국 월가 대형 기관들이 이미 토큰화된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시장이 2033년까지 18.9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의 50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가장 낙관적인 전망 중에 하나고, 맥킨지 같은 곳은 2030년까지 2조에서 4조 달러 정도로 보는 여러 가지 예측 기관마다 편차가 커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요, 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 65% 가까이 빠진 상황이죠. 차트만 보면 약세 국면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코인시어즈 데이터 기준 4월 11일로 끝나는 주간에 XRP 투자 상품으로 순 유입된 자금 무려 1억 2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작년 12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유입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7개 정도의 XRP 현물 ETF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합산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기관 자금은 오히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이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리지만 이번 달 말에 미국 상원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만 통과되시면은 XRP가 연방법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XRP의 법적 지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인 제프리 캔드릭 측에서는요, 이 법안 통과되고 ETF 유입이 100억 달러까지 가게 된다. 그럼 2026년 말 XRP 목표가 8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2.8달러로 크게 낮아지는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이 조건부 시나리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 종합했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이 뭔지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RWA 토큰화 시장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고 리플은 그 인프라 사업자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보생명 같은 보수적인 금융기관이요, 리플의 기술을 선택해서 국제 토큰화 실험을 시작했다. 이 사실 자체가 리플의 기관형 인프라가 실제로 검증 가능한 수준이라는 방증이겠죠. 여기에 클래리티 액트까지도 통과되신다. 그럼 기관들이 XRP에 자금을 넣을 때 법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거고, 그럼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는 ETF 자금이 더 크게, 더 많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변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올인하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후보생명이 리플 인프라로 국제 토큰화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리플이 송금을 넘어서 금융자산 토큰화의 인프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겠죠. 그리고 이 시장은 수조에서 수십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XRP는 그 인프라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가장 생각하시는 리플의 목표 가격 그리고 상승 가격 정도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 드리면요. 이 대부분 리플 10,000원 간다, 그 이상까지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죠. 근데 신기한 건 스스로 목표가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맞는 대응과 전략을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 가격이 리플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같이 리플이 하락해지고 있는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대응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리플의 반등과 상승 시장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실제로 이행을 하셔가지고 리플의 움직임이 나올 때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리플이 다시 반등한다, 상승한다, 상승할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결국에 지금 평단은 못 낮추고 추가 매수를 못하면은 막상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리움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리플 종합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요.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800원 라인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체결하면서 또 단기적인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한 방에 쭉 상승하진 않을 겁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또 단기 저점에 사서 또 고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저점인 리플과 반등하는 시장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패턴들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시장입니다. 이 리플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 4월 21일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 새로운 의장이 될 사람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재산 공개 문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연준 의장 후보자가요. 비트코인 하나 사놓은 수준이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젝트 10곳이 넘게 아주 구체적인 곳들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떻죠?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블록체인은 금융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XRP 가격과 직접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은 케빈 워시, 올해 1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나요. 그 뒤를 이을 사람으로 찍힌 건데 이 사람 이력이 조금 독특합니다. 2006년 35살 나이로 연준 이사가 됐고 역대 최연소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 안에서 월스트리트랑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1년 연준을 떠나고 나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래켄밀러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익숙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 쿠팡의 사회 이사를 했어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씨의 하버드 동문이고요. 쿠팡 주식도 약 47만 주, 시가로 130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산 총액은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정도고요. 부인이 에스티로더 화장품 가문 출신이라서 이 부부 합산 자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은 돈 많은 월가 출신이 연준 의장 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의 정부 윤리국 OGE라는 곳에서 케빈 워시의 재산 공개 문서를 공식 인증을 했습니다. 이 문서가 무려 69페이지짜리인데요. 코인데스크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이 69페이지를 전부 분석해서 기사를 냈고 여기서 나온 내용이 상당합니다. 워시는 여러 개의 벤치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회사들에 최소 12곳 이상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어디냐? 솔라나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컴파운드라는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옵티미즘이라는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폴리마켓이라는 예측시장 플랫폼이랑 DYDX라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폴리체인 캐피탈이라는 크립토 전문 투자자까지도 그냥 비트코인을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정도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아주 구체적인 인프라 곳곳 프로젝트들에 의도적으로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통달한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번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요, 이건 수동적인 투자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연준의 규제랑 통화 정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골라서 미리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각각의 투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요, 워시의 전체 자산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성이겠죠. 미국 연준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이 블록체인은 금융 인프라의 일부라는 관점들을 이미 돈으로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케빈 어시는요, 이 드러켄멜러의 뒤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컨설팅 비용으로만 무려 1,020만 달러, 우리 돈 150억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이 드러켄멜러가 누구냐?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또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아주 큰 손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워시가 이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것은 크립토 시장의 구조랑 잠재력에 대해서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실전 수준의 상당한 감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워시가 투자한 것들의 공통점을 볼게요. 전부 금융 인프라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 디파이 대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 정확하게 리플 레저가 하는 일들인데, XRP가 애초에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을 위해서 설계된 블록체인이죠. 리플이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ODL, 그러니까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연결을 하고 있고, 연준 의장이 될 사람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에 집중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XRP 같은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영역을 미래 금융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워시가 XRP에 직접 투자했다, 이런 증거는 현재 공개된 문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 방향성 자체가 XRP가 속한 영역과 겹친다는 건 팩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한 개 더 겹칩니다. 며칠 전에 미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죠. 쉽게 말씀드려서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올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공장 비용이 올라가면요, 나중에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PPI가 올라가면은 앞으로 물가가 더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 오히려 내려가면은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월 PPI가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2% 상승이었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잡히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요,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케빈 워시의 평소 주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워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전들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PPI 하락이 바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인 겁니다. 만약에 워시 측에서 연준 이장이 실제로 되고 또 물가 데이터가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이건 XRP를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느냐?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원 인준이라는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되고,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먼저 통과해야지 본회의로 넘어가는 구조인 건데, 이 위원회가 지금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화당이 과반수이니까 쉽게 통과할 것 같다?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파월 현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연준 인사 인준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 표결이 12대 12 동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준안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게 될 거고요. 민주당 의원 11명도 전원이 인준 지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최종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4월달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을 거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청문회는 열린다, 이렇게 지연되는 거는 표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주의 재정공개 인증도 이 4월달에 완료가 됐었거든요. 청문회에서 워시의 암호화폐 투자 내역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거기서 케빈 워시가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인준 표결은 이 틸리스 의원의 입장 변화랑 법무부 수사 진행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5월 15일 파월 임기 만료 전에 마무리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 더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라쿠텐 측에서 오늘부터 XRP 현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쿠텐이 한국의 네이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라쿠텐 페이 사용자가 4,4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라쿠텐 포인트로 XRP를 살 수 있게 된 건데 이 별도로 원화든 엔화든 입금할 필요가 없이 쇼핑하면서 쌓은 포인트로서 바로 XRP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XRP를 다시 라쿠텐 캐시로 바꿔가지고 일본 전역 500만 개 가맹점에서 결제까지도 가능하고요. 이건 그렇다면 XRP가 앞으로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사례가 대규모로 추가됐다는 의미겠죠. 4월 21일 청문회에서 차기 연준의장 후보 케빈 어시의 암호화폐 투자 내역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3월 PPI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금 전 라쿠텐이 4,400만 일본 사용자한테 XRP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같은 주에 겹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인 거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겠습니다. 케빈 어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은 좋은 점만 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과거에 연준의 자산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강력한 매파적 인물이었습니다. 연준이 돈을 쪼인다. 그럼 위험자산에는 오히려 찬바람이 불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불안하고 단기 코인이 위험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과거에 단기 코인을 매매하실 때 무리하게 몰빵 매매를 하셨었거나 수익이 나오더라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할 거야 계속 보유하다가 그 놓쳤던 그 수익 타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 때문일 겁니다. 알트코인은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알트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관점에서 효율적으로만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너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쉽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욕심보다는 실속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몰빵 투자가 아니라 비중을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절대 어려운 시장이 아니고 알트 단기 코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요. 목표 가격을 걸어두고 있는 이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 내가 일하거나 운전하는 시간, 이럴 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목표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목표가 도달하면서 그 다음 타점으로 넘어가는 거. 이 시장을 어렵고 불안하게 대응을 하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고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 또 하나는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 뉴욕 포스트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근데 4월 21일 지금의 휴전이 끝납니다. 말 그대로 휴전이 종료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 6일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전쟁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휴전에 대한 연장은 선택사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한 이틀 안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는요.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 두 개의 협상이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노리고 있고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 방에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이란 전쟁 시작되고 나서 한 달 넘게 서로 공격이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지난 4월 7일 트럼프 측에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기한은 그날 밤 8시까지였고요. 그때까지 협상 안 하면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다. 이 통첩 시한 90분 남기고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휴전 기간 안에 종전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에서 첫 번째 종전 협상이 열렸었죠.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직접 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맞서의 쿠슈너 그리고 중동 특사인 위코프까지도 합류했어요. 이란 쪽에서 갈리바프 국회의장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포함해가지고 71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번 협상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로 47년 만에 최고위급 대면 회담이었었는데 그만큼 무게가 많이 실린 자리였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 바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인 건데 미국은 이란한테 앞으로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멈춰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란은 5년간만 멈추겠다라고 맞지안을 한 거고 결국에 20년과 5년 이 간극 자체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측에서도 이란의 5년 제한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이렇게 협상이 깨지면서 트럼프 측에서 곧바로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는 건데요. 미국 해군이 전면 봉쇄에 나섰고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실제로 봉쇄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란의 통행료를 낸 선박까지도 공해에서 찾아내가지고 미국에서 이 유조선들을 납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직접 조르는 건데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 이런 압박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협상이 깨졌다고 해서 대회까지 끊긴 건 아니라는 건데요.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 측에서는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다. 그냥 교착 상태에 빠진 것 뿐이다라고요. 실제로 로이터 통신, CNN, 블룸버그 같은 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물밑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포스트 기자랑 통화하면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이 처음 통화에서 다음 회담은 파키스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통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다시 전화를 걸어서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키스탄 군 최고위 인사가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지금 국제정세에서 파키스탄의 중재가 그 뒤에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겠고,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장소나 일정 같은 것들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판, 미국과 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판이 열렸어요. 이번에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직접적으로 만났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회담을 주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라이터 주미대사, 레바논에서는 하마드 모하워드 주미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게 199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무려 30년이 넘은 시기인데 이 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대규모로 공습을 했었죠. 하루 만에 350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레바논 내전 종료 이후에 최악의 참사였었는데 이 사건이 워싱턴과 유럽의 시각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커졌던 거고요. 트럼프 측에서도 네타냐후 총리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공습을 줄이라고 압박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레바논 회담에서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레바논 같은 경우에 일단 폭격부터 멈춰라. 조건 없는 휴전이 먼저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목표다. 그래야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인데 이란이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헤즈볼라가 무장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안보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레바논 입장에서는 폭격을 당하면서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회담은 미국과 이란 협상과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이란 측 수석대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레바논에서 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자기 편입니다. 그 자기 편이 맡고 있는데 미국이랑 평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이란 협상이 진전되려면은 레바논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되고, 또 레바논 문제가 풀리려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안 멈추겠다고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걸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 동시에 두 개의 판을 벌인 겁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란을 상대하고 워싱턴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마주 앉힌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요. 이 4월 21일 휴전이 만료되기 전에 2차 대면 협상이 열릴 거고, 또 동시에 휴전 기한이 연장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느냐? 이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CNN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희망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았고, 또 협상 진척에 따라서 휴전 시한을 늘릴 수 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벤스 부통령 측에서도 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결정권은 이란에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거는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열어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재국인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가 지금도 양측과 계속 통화하면서 이견을 좁히려 하고 있다. 이렇게 악시오스가 보도를 남겼고,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측이 경고하기도 했었고요. 이스라엘 레바논 쪽도 헤즈볼라와 이번 회담 자체를 본인들의 무장해제를 위한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라이터 주미대사가 CBS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즈볼라 배제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직접 협상하면은 2, 3개월 안에 완전한 평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레바논 정부랑 이스라엘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열리게 된다면은 이란 협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가 빠지는 셈이겠죠.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가능성 단계고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요. 이 흐름을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 이스라엘 레바논 회담,
이 두 개의 판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두 판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4월 21일 이 휴전 만료까지 남은 시간 안에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번 주가 그 분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지 간에 유가, 증시, 코인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력이 올 수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시장별로 나눠가지고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에 대해서 자주 하고 많이 한다?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요, 결국에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미국과 이란 전쟁,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내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수록 위험하고 또 무리한 시장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춘 현금 비중을 제대로 확보를 해둘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순간 자체가 바닥인 상황일 때가 아니라 최근에 시장이 좋았고 과열된 분위기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를 드렸었지만요. 최근에 단기 코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안내를 드리다가 결국에 미국과 이란 협상 결렬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힘을 못 쓸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너무 오르기만 한다는 관점보다는 여기서 하락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직전에는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조용히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요. 마치 뭔가를 알고 미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드려 볼게요. 미국과 이란 측에서 지난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벤스 부통령이 나갔고요. 21시간 동안 마라톤 회담을 했는데 결론은 합의 실패였어요. 대부분 사안에서 의견이 맞았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핵 문제에서 안 맞았었죠. 미국은 이란한테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했었고, 이란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없지만 우라늄 농축 자체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버틴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국은 아예 칼을 내려놔라 이렇게 했는데 이란은 칼은 안 쓸 건데 칼집까지 버리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협상이 깨졌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트럼프 본인이 직접 끝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협상이 끝난 직후에도 양쪽 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AP통신이 보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협상 깨진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이란이 추가 협상을 위해서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칙적인 합의라는 게 뭘까요?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조율 중이지만 일단 더 대화는 하자, 이쪽으로 양쪽 전부 다 동의했다는 뜻이겠죠. 지금 휴전 만료일이 4월 21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한 전에 2차 대면회담을 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영국의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4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남겼고, 같은 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종료된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뉴욕 포스트에서는 이슬라마바드에서 곧 2차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시사를 남겼습니다. 이번 CNN 보도에 따르면은 2차 협상에는 벤스 부통령,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까지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트럼프가 이 세 사람에게 직접 종전 출구 전략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끝난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미국이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관련된 선박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것도 멈추질 않았고, 중동에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쪽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또 다른 쪽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압박하면서 동시에 협상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정학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그렇다면 코인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겠죠. 전쟁 터지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버리면 유가가 올라가고요. 경기가 불안해지고요. 위험자산인 코인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요, 그동안 눌려있었던 돈들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움직임이 데이터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이 있어요. 이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하는 곳인데, 여기 분석가가 흥미로운 얘기를 남겼습니다. 3월달 이후로 비트코인이 현물 거래소보다 선물 거래소로 유입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선물 거래소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오를 거다, 또는 앞으로 내릴 거다, 여기에 돈을 거는 것이죠.
여기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방향성의 베팅을 시작했다는 뜻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입니다. 분석가에 따르면은 지금 나타나는 흐름이 2022년 FTX 거래소가 붕괴된 직후에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해요. FTX가 터졌을 때 뭐가 됐죠? 시장이 공포에 빠졌었죠. 근데 그 바닥에서 선물 쪽으로 돈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때랑 비슷한 움직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이건 적어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XRP 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0원 부근에서 안정적인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지지 구간이라는 거는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잘 안 떨어지는 이런 완벽한 바닥 같은 구간을 말하는데요. MVT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얼마나 일어나냐, 이런 것들을 보는 지표인데, 지금 XRP MVT 값이 약 170이고 올해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중립에서 저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과하게 비싼 상태도 아니고요, 과하게 저렴한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숫자가 나와요. 이 4월 들어서 XRP 현물 ETF에 약 1,200만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ETF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펀드나 은행 같은 큰 손들이 XRP에 투자하는 통로고, 3월달 이 ETF에서 3,1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말 그대로 나가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근데 4월달에 갑자기 방향성이 뒤집힌 겁니다. 나가던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글로벌 XRP 관련 상품 전체로 봤을 때 약 2천만 달러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크립토 슬레이트 분석에 따르면 XRP가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월봉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월봉이라는 것은 한 달 단위로 가격 변화를 보는 차트인 건데, 상승으로 마감된다, 그렇다면 이번 달은 올랐다는 뜻이에요.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 내리막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 흐름이 바뀌려는 초창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기관들은 돈을 넣고 있는데 개인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부정적인 심리가 최근에 2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큰 손들은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 여전히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기관이 먼저 움직이고 개인이 나중에 따라오는 패턴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만 보면은 지금이 딱 그런 구간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4월 21일 휴전 만료 전에 2차 협상이 성사되거나 최소한 휴전 연장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일단 양측이 이미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종전이 가깝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중재국도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벤스 부통령팀이 1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이란 측과 접촉을 이어왔다는 보도도 있어요. 물론 핵 문제라는 핵심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 간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지금 당장 전쟁이 확대된다,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일단 더 대화한다라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전쟁 확대 리스크가 줄어들면 지금까지 시장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하나 빠지는 거고, 불확실성이 빠지면 시장의 돈들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XRP에는 기관 자금이 방향을 틀어서 유입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다음 사이클 진입 초기 단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협상이 다시 결렬될 수 있을 거고, 이란이 핵 문제에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봉쇄가 또 강화될 거고요.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으시되 확정된 것처럼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요,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유입 증가되고 있죠. XRP 현물 ETF 반전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개인들의 심리는 아직까지도 바닥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코인 시장에 어떤 충격파가 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리플이 정답이다, 리플 하나만 장투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직도 코인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위험한 투자 매매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시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랑 다르게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흘러가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정말 좋은 알트코인 시장이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트로 수익
수익 내셔나 알트들 잘 올라간다. 근데 리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히려 알트를 활용해가지고 리플 평단 낮추고 비중 늘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인 거고, 이거 한 달 전부터 말했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또 한 달 이후에는 또 그때도 더 늦었을 거예요. 이제 알트 대불장 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단기 종합방분들 지금 무수한 수익들을 챙겨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계속 단기 타점들로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실적인 단기 고점을 활용하면서 무리하게 매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목표로 잡고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차라리 리플이 안 좋은 시기에서 바닥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 알트에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 코인 추가 매수했죠. 이렇게 현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 메이저 코인 시장이 아니라 알트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알트 대불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이 시장을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장의 방향성을 보셔야 되기를 간절히 응원을 드립니다.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서 아마 말하지 말았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아들 일론 머스크랑 킴벌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23,400개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를 해버린 건데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1조 6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타이밍이 정말 묘하게도 엑스머니 출시 직전입니다. 이 도지코인 홀더라면 이번 이야기들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에롤 머스크 측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에롤 머스크는 비인 크립토라는 매체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 기존 금융 모델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은 복잡한데 암호화폐는 비교적 간단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크립토의 우호적인 발언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롤 머스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창업자 청펑자오, 우리가 CZ라고 부르는 사람을 직접 만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행을 전혀 거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를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가 좋다고 먼 미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미 그렇게 돈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롤이 밝힌 23,400개 BTC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1,509개입니다. 스페이스X가 보유한 거는 8,285개예요. 이 둘을 합치면 19,794개인데 에롤이 말한 23,400개보다도 3,600개가 적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일론 머스크가 회사 정부에 올리지 않는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따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건 아직까지 에롤 머스크의 발언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고요.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본인은 이 숫자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롤이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밝혔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롤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가족이 예전에 솔라나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훨씬 더 올랐고 고점에서 팔았다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머스크 가족 생각하면은 비트코인 사서 오래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 떠올리죠.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알트코인도 받았고요. 타이밍 봐가지고 비쌀 때 팔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신 분 있으실 텐데, 에롤 머스크가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라고 확신을 하면서 왜 본인은 안 살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에롤 머스크가 과거에 머스크 이시라는 밈코인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사실. 이 프로젝트가 토큰 구조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롤 머스크의 발언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뉴스에서 도지코인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도지코인 홀더가 이 뉴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하나씩 연결 지어 보자면요. 지금 도지코인에서 가장 큰 미역인 이벤트가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만든 결제 서비스인데 올해 4월달 퍼블릭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이 서비스는 P2P 송금, 은행 계좌 연결, 비자 제휴, 체크카드, 그리고 잔액의 6% 이자까지 주는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근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만 보시면은 엑스머니는 법정화폐 전용 상품입니다. 도지코인은 물론이고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 가지 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말 X가 새로운 디자인 리드를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벤지 테일러라는 크립토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경력을 보면은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아베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를 했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디자인을 이끌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암호화폐 지갑과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특화된 사람이라는 거. 법정화폐 전용 결제 서비스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 크립토 통합이 내부 로드맵에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로 읽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X의 제품 총괄인 니키타 비어가 올해 2월달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X의 스마트 캐시 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크립토 분석 도구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X가 직접 거래를 체결한다거나 중개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X는 크립토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분석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조금씩 크립토 쪽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라는 거. 여기에 크립토 전문가까지 영입을 했다 보니까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엑스머니가 나중에 암호화폐를 통합한다면 어떤 코인이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2021년 공개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3가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인데요. 그중에서 머스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건 도지코인입니다. 이 테슬라 온라인 스토어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도지코인이 1순위 후보라는 추론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X측에서 공식적으로 도지코인 통합을 발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이 타이밍에 에롤 머스크가 나와서 암호화폐는 금융의 미래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아들이 엑스머니를 출시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머스크 가족 차원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팩트만 놓고 보자면은 아버지가 크립토의 미래를 말을 하고 있고 아들은 6억 명이 쓰는 플랫폼에서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막연한 사실이겠죠. 여기에 도지코인 자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 21 쉐어즈라는 자산운용사가 나스닥에 도지 현물 ETF를 상장을 했고 티커명은 TDOG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ETF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 계좌로 도지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죠.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거나 지갑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쓰던 증권계좌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ETF는 도지코인에 1대1로 실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ETF를 사면요. 운용사가 실제로 시장에서 도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매수랑은 다르게 구조적으로 꾸준한 매수 압력이 생기는 거고 공보장사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수요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그리고 올해 3월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죠. 미국 SEC랑 CFTC가 공동으로 도지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거는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자산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넣었다는 뜻인 건데 이 밈코인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던 도지코인이 규제기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ETF 상장, 규제기관의 상품 분류, 그리고 엑스머니의 크립토 전문가 영입 이 세 가지가 2026년 1분기에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도지 가격이 130원, 140원 구간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이든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압축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데이터가 바로 도지코인 파생 상품의 펀딩 비율 46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펀딩 비율이라는 것은 선물 시장에서 숏포지션,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베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수치가 이렇게까지 길게 마이너스를 유지한 것은 2022년 FTX 거래소가 무너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FTX 붕괴 직후에 극단적인 약세 포지셔닝이 쌓이고 나서 시장은 반등을 했었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포지션들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그 폭이 커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실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엑스머니가 4월달 법정화폐 기반으로 먼저 출시될 거예요. 크립토 기능들 이번 출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크립토 전문가 영입, 스마트 캐시테크 같은 이 분석 도구 도입하고 40개 이상의 주에서 확보한 성금 라이선스를 보면은 X가 크립토 통합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겠습니다. 이 하반기 어느 시점에 크립토 관련 업데이트가 별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때 도지가 가장 먼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일론 머스크의 일관된 도지코인 지지 발언들, 테슬라의 도지코인 결제 수용들, 그리고 이번 에롤 머스크의 크립토 옹호 발언까지도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롤 머스크가 직접 만든 밈코인, 이 머스크잇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인이 도지코인 생태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방해가 되진 않을지 다음 영상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알트로 수익 내고 있는 장세에서 나만 혹시나 시장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마 어려운 매매를 해서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안 오르는 리플 도지 하나만 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언제 오르나 생각만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알트들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당연히 어렵고요. 당연히 안 좋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리플 도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안 나오는데 나머지 알트 코인들은 움직임이 너무 잘 나옵니다. 50%, 60%, 80%까지도 폭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리플 도지에 물려있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 괜히 팔고 나서 상승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 걱정을 수개월, 수년 동안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고, 상승하면 좋고 하락해도 좋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돼요. 이 단기 종합방과 리플 정보방에서도 비중 조절하면서 지금처럼 알트 시장일 때는 알트코인 활용하고 리플의 단기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 안내드리는 이유, 결국에 지금은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트코인으로서 미리미리 수익을 많이 쌓아놔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많이 넣으면 리플 도지 코인 평단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걱정을 하는 게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는 알트 단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